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비트코인에 대한 피델리티의 2025년 연구 보고서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이야기 정말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보고서는 단순히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이런 접근이 아니더라고요. 주식, 채권, 심지어 금과도 완전히 다른 비트코인만의 고유한 성질을 파고들면서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서의 가능성을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어요. 맞아요. 그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보고서가 왜 비트코인을 그렇게 특별하게 보는지 그 핵심 논리들을 정말 속속들이 이해해보는 겁니다. 특히 전통적인 자산들과 비교했을 때 이래서 비트코인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 결정적인 포인트들이 뭔지 거기에 좀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보고서가 진짜 흥미로운 게 비트코인을 정말 여러 각도에서 되게 입체적으로 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금처럼 희소성을 가진 가치 저장 수단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네. 인터넷처럼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기술의 성장 곡선을 따르고 있다고 봐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성격의 강력한 엔진을 한 몸에 지닌 자산이라는 거죠. 그 관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와, 금의 희소성이랑 인터넷의 성장성이라니 그것만 딱 들어도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보고서는 공급량이 고정된 디지털 무기명 자산,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를 풀어나가더라고요. 네, 그 정의 아래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단 공급량 고정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죠.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못 박혀 있다는 사실. 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게. 그렇죠. 이건 필요하면 중앙은행이 계속 찍어낼 수 있는 달러나 원화 같은 명목화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에요. 누구도 임의로 가치를 희석시킬 수 없다는 거죠. 잠깐만요. 거기서 디지털 무기명 자산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서네요. 이름이 없다는 무기명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무기명 자산이라는 말이 비트코인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가장 쉬운 예가 우리가 지갑에 넣어 다니는 현금, 지폐예요. 아, 현금이요? 네. 그 10,000원짜리 지폐 주인이 누구인지 어디에도 안 적혀 있잖아요. 그냥 그걸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거죠. 그렇죠. 그냥 가진 사람이 임자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개기관의 장부에 아무 개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는 방식이 아니라 암호화된 개인 키를 가진 사람이 그 비트코인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제3자의 허락 없이도 가치를 직접 소유하고 이전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뜻이군요. 내 돈이지만 사실상 은행이 보관해주는 돈이랑 내가 직접 금고에 보관하는 금괴의 차이 같은 거네요. 디지털 세상에서 그걸 구현했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럼 다시 희소성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건 금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금도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보고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어쩌면 금보다 더 강력하고 절대적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금보다 희소성이 강하다니요? 그건 좀 과감한 주장처럼 들리는데요. 그 근거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제시해요. 스톡 투 플로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 지금까지 쌓인 재고 스토크를 새로 생산되는 양 플로우로 나눈 비율이에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희소성이 높다는 뜻이죠. 금도 물론 희귀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더 깊은 곳을 채굴하거나 바닷물에서 추출하거나 매년 공급량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날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아, 플로우가 계속 존재하는 거군요. 네. 반면 비트코인은 4년마다 신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거쳐서 결국 신규 공급이 거의 0에 수렴하도록 아예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보고서는 특히 2024년 반감기를 거치면서 이 스톡 투 플로우 비율이 금을 넘어섰다고 분석합니다. 와, 진짜요? 금을 넘어섰다고요? 네, 즉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예측 가능하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희소성. 이것이 비트코인의 첫 번째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저는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걸 그냥 사람들이 몰려드는 약간 특혜 열풍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걸 인터넷이 보급되는 것과 같은 약간 기술 채택 과정으로 본다는 건 완전히 관점을 바꾸는 이야기네요.
바로 그게 이 보고서의 두 번째 핵심 논리예요. S커브 성장 모델을 근거로 제시하는데요. S커브는 인터넷, 스마트폰, TV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아, 그 유명한 곡선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엔 소수의 혁신가들만 쓰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대중에게 퍼져나가는 패턴을 보여주는 곡선이거든요. 보고서는 비트코인 역시 이런 네트워크 기술의 채택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분석해요. 그리고 그 가치는 네트워크의 크기, 즉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냥 가격이 오르니까 사용자가 느는 것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보고서에서 정말 그 성장 패턴이 일치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나요? 물론이죠. 보고서는 자료 3에서 0이 아닌 잔액을 가진 비트코인 지갑 주소의 수를 보여줘요. 이 주소 수가 바로 네트워크의 성장을 보여주는 대리 지표인 셈이죠. 아, 지갑 주소의 개수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프를 보면 2024년부터 이 증가세가 확 꺾인 것처럼 보여요. 이거 봐라, 성장 정체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이죠. 맞아요.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좀 위험 신호로 해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고서는 이걸 아주 흥미롭게 해석해요.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성장의 양상이 바뀐 것이라고요. 양상에 박혔다고요? 네, 그 이유를 바로 현물 ETF, 그러니까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처럼 편하게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승인된 영향으로 분석해요. 예전에는 개인이 직접 복잡하게 지갑을 만들어야 했지만 이제는 수많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한 개의 ETF 주소 뒤에 수십만 명의 투자자가 있는 셈이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즉 표면적인 지갑 주소의 성장은 둔화됐지만 실제 수요는 기관을 통해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유입되고 있다는 해석이에요. 실제로 2025년 3월 기준으로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 상품 ETP에 모인 자산이 무려 9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었거든요. 세상에, 120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금처럼 희소한 성질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인터넷 같은 기술의 성장성이 있다는 건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굉장히 독특한 정체성을 가질 것 같네요. 보고서에선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별명을 붙였어요. 하나는 기하급수적 금, 엑스포넨셜 골드, 다른 하나는 유동성을 갖춘 벤처 투자입니다. 오, 이 두 단어가 비트코인의 핵심 성격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하급수적 금이라 이름부터 강렬하네요. 어떤 의미죠? 이건 앞서 말한 두 가지 특징을 절묘하게 합친 말이에요. 금이 가진 희소성이라는 안정적인 특성에 방금 이야기한 S커브 기술 채택이라는 기하급수적인 수요 증가 가능성을 더했다는 의미죠. 아, 금처럼 가치를 지켜주면서도 동시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술주의 성격도 가졌다. 이 말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럼 유동성을 갖춘 벤처 투자라는 건 또 어떤 측면을 말하는 건가요? 그건 비트코인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진 거대한 기술 프로젝트, 즉 하나의 거대한 스타트업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실제로 보고서의 자료치를 보면 지난 5년간 비트코인의 분기별 수익률이 후기 단계 벤처캐피탈 LSB 펀드의 수익률과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어요. 아, 벤처 캐피탈 펀드랑요? 네. 쉽게 말해 비트코인이 마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술 스타트업처럼 움직였다는 거죠. 아, 그게 핵심이네요. 보통 벤처 투자는 한 번 돈 넣으면 5년, 10년은 그냥 잊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엑시트하기 전까지는 돈이 완전히 묶이는 거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런 벤처 투자 같은 수익률을 보여주면서도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바로 그게 전통적인 벤처 투자와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 가진 압도적인 장점이에요. 일반적인 벤처 투자는 대표적인 비유동성 자산이잖아요. 중간에 현금화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벤처 투자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원하면 전 세계 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 엄청난 유동성을 제공하죠. 와. 그래서 보고서는 이 점을 더 쉬운 접근성과 24/7 유동성을 갖춘 레버리지가 적용된 후기 단계 벤처 투자라고 표현해요. 벤처 투자의 높은 기대 수익률과 상장 주식의 높은 유동성, 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론은 정말 그럴듯하네요. 희소성에 네트워크 효과, 거기에 유동성까지. 근데 솔직히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역시 변동성이에요. 하루에도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을 과연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엄청난 위험을 감안했을 때도 과연 성과가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죠. 보고서도 바로 그 위험 조정 수익률을 분석하기 위해 샤프 지수라는 걸 활용해요. 샤프 지수요? 네, 샤프 지수를 투자계의 가성비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가성비 점수요? 네, 똑같이 100% 수익을 내도 한쪽은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올랐고 다른 한쪽은 비교적 꾸준히 올랐다면 후자의 가성비 점수가 훨씬 높게 나오죠. 아, 변동성 대비 얼마나 보상을 잘 줬느냐를 따지는 점수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 5를 보면 지난 5년간 비트코인의 샤프 지수는 S&P 500이나 금, 그리고 대부분의 전통 자산군을 압도하는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와, 압도했다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록 비트코인이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긴 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주어진 보상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가성비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뛰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도 여전히 그 롤러코스터가 무서운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이죠. 보고서도 그 점을 인정해요. 하지만 변동성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설명하죠. 자료 8을 보면 지난 2년간 최고점에서 꽤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반대로 최저점 대비 상승률은 무려 265%에 달했어요. 265%요? 네, 엄청난 하방 리스크만큼이나 그 이상의 상방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보고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시장이 성숙해지고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면서 이 변동성이 점차 감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상관관계 데이터도 있어요. 상관관계요? 네. 최근 몇 년간 주식과 채권 가격이 함께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주식과 채권에 나눠 담으면 안전하다는 전통적인 분산 투자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거든요. 맞아요. 예전엔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이 올라서 손실을 막아줬는데 요즘엔 둘 다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죠. 바로 그럴 때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 6을 보면 비트코인은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다른 자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어요. 아, 포트폴리오에 담았을 때 새로운 다각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은 지난 5년간 금과는 오히려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마이너스 상관관계요? 그럼 금값이 오를 때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그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는 건가요? 둘 다 안전자산 후보로 꼽히는데 의외네요. 네,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보고서는 이걸 두고 두 자산이 서로 경쟁하는 대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보유할 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보완제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둬요. 와. 서로 다른 위험에 대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암시죠. 오늘 피델리티 보고서를 깊이 파고들어 보니 비트코인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네요. 정리해보자면 이 보고서가 말하는 비트코인 투자는 단순한 가격 상승에 대한 베팅이 아니었어요. 네, 그 이상이죠. 2100만 개로 고정된 절대적인 디지털 희소성, 인터넷의 성장 경로를 따라가는 기술 채택 곡선, 그리고 금의 안정성과 벤처 투자의 성장성을 합쳐놓은 듯한 독특한 이중적인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비트코인이 기존 자산들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분산 투자 수단이자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는 장기적인 균형 상태, 즉 비트코인이 완전히 성숙한 자산이 되었을 때 그것의 실질 수익률이 세계 경제의 실질 성장률인 약 2% 정도에 수렴할 수 있다는 이론을 언급합니다. 네,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죠. 만약 그 평범한 2%가 비트코인의 최종 목적지라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엄청난 변동성과 높은 성과는 우리가 그 기나긴 여정에 대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